스페인은 유사한 게임 모델을 반복적으로 시도한다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반면에 잉글랜드는 압박의 체계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의 전방 압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풋볼택택입니다.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유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유로 결승전을 되돌아보며 우승팀 스페인의 전술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필드 플레이어들이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짚어보자면, 센터백 듀오 라포르테 르노르망도 준수한 패스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라포르테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나가는 전진 패스는 대부분 라포르테를 거쳐 나가죠. 특히 라포르테는 미드필더처럼 전진하여 하프라인을 넘어 패스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처럼 상대가 두 줄 수비 블럭을 유지한다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 상대를 밀어넣으며 주저없이 전진 패스를 지르죠. 풀백들은 서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만약 한쪽 풀백이 높게 올라섰다면 반대편 풀백은 밸런스를 위해 센터백과 변형 백스리를 만듭니다. 이러한 장면처럼 카르바알이 높게 올라섰다면 쿠쿠렐라는 역습 대비 및 백스리를 형성하죠. 그리고 스페인은 양쪽 윙어의 퀄리티 또한 매우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팀들은 거의 대부분 더블팀 수비 구성을 통해 야말과 니코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백은 1대1 돌파가 좋은 이들의 능력을 살려주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결승전의 잉글랜드 수비 전술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4-2-3-1 대용으로 나온 잉글랜드는 측면에 배치된 미드필더 벨링엄, 사카를 활용하여 수비 시에 순간적으로 한 칸씩 내려 5백을 형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측면의 퀄리티가 우수한 스페인 윙어들을 상대로 2대1 더블팀 수비를 구성하려고 했죠. 다시 돌아와서 스페인의 풀백들은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서 있으면 일반적인 풀백의 움직임으로 더욱 직선적으로 뛰며 러닝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윙어가 측면으로 빠져있는 2대2 상황을 직면한다면 수비 하나를 달고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통해 윙어들의 1대1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다음 3명의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보겠습니다. 중원에 위치할 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대형은 로드리를 원블란치로 두고 파비안이 반칸 올라가며 올모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이처럼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주 단단한 미들라인을 구성했던 파비안과 로드리, 이들은 어떤 상대와 붙더라도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한 발 빠르게 세컨볼을 따내 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혹은 약간 템포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후방에서 나오는 패스의 구질 또한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특히 로드리는 스페인 대표팀의 시스템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의 빌드업 대형은 보통 풀백이 터치라인까지 벌려서고 그 앞 넓은 공간을 로드리가 책임지는 4-1 형태의 대형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더라도 로드리는 신체적, 기술적으로 이겨낼 능력이 있으며 상대 공격수들을 더욱 끌어들여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센터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수들이 한쪽으로 몰릴 때 로드리의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한 방향 전환, 그의 킥 능력 또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후방에서 전개될 때 동료를 위한 지속적인 패스길 형성 등 사실 로드리의 장점은 셀 수 없이 많고, 그는 현재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파비안은 왼발만 거의 쓰는 선수라 약간 아쉬운 면은 있지만 직접 박스 침투를 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좌측면에서 지체하지 않는 간결한 플레이도 눈에 띄는 점이었죠. 조금 더 내려와 빌드업 시에는 4-2 형태로 로드리 옆에 서서 빌드업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로 최고의 재발견이라면 아마 파비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공미 자리에 위치한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페드리가 주로 나왔지만 8강 독일과의 혈투 중 불운한 부상을 당하며 아쉽게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 올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상대가 두 줄 버스 수비를 세웠을 때 포켓 공간 안에 머무르면서 좌우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만약 발밑으로 패스를 받아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며 돌 수 있다면 주저없이 전진 패스를 시도하거나 측면의 윙어들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죠. 이제 니코와 야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둘 다 상대 수비진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할 수 있는 1대1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니코는 특히 1대1 드리블 쪽으로 특화되었다면, 야말은 거기다가 아주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패스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대회 야말의 플레이를 본다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살짝 접고 들어와 왼발로 보내주는 패스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다 기회 창출, 최다 빅찬스 메이킹, 최다 어시스트는 절대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니코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장면처럼 한쪽으로 선수를 몰아넣고 반대로 전환되는 패스를 통해 그가 더욱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버스 수비를 깨기 위해 높이 올라온 풀백들과 자주 위치를 바꾸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최전방, 스페인의 주장 모라타입니다. 프랑스에도 지루가 있었듯이 뛰어난 이선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수비수들과 싸워줄 타겟맨이 필수적이죠. 이번 유로의 모라타는 공격 포인트로만 볼 게 아니라 전방에서 싸워주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고 내려와 이렇게 1대1 혹은 2대1로 싸워서 따내는 공을 전방을 바라보며 뛰어드는 로드리나 파비안에게 연결하고, 이들이 측면으로 뿌려주면 니코와 야말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죠. 수비 가담 및 전방 압박 또한 성실히 수행하며 더욱 팀 플레이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최전방 미드필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초반 스페인의 전개 방식은 우측면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벨링엄과 케인이 투톱으로 묶여 압박을 하고 있지만 라포르테, 시몬, 르노르망까지 3대2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좌우 측면 풀백 앞으로 생긴 공간인데요.
있는데요. 르노르망이 공을 받았을 때 벨링엄의 압박이 들어오며 우측면에서 카르바알, 르노르망, 벨링엄의 2대1의 수적 우위가 연속적으로 걸린 뒤 포드는 로드리에게 잡혀있고 마이누는 파비안에게 잡혀있죠. 카르바알이 편하게 공을 받아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루크쇼의 위치인데 본인도 앞으로 나가서 압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포지셔닝에 대해 다소 고민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모가 빈 공간으로 내려와 볼 병합을 시도하다가 공이 흘렀고 모라타는 약간 아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 루크쇼의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인해 야말은 이미 쇼의 등 뒤에 있었고 좌측 센터백인 게이가 모라타로 인해 끌려 나옵니다. 빈 공간으로 뛰는 야말에게 찔러준 모라타의 패스는 아쉽게도 막혔고 들어가더라도 옵사이드지만 괜찮은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인데 벨링엄이 쇼에게 이쪽을 봐달라고 계속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이 공간으로 뻗기 전 적절한 타이밍에 백업으로 온 루크쇼입니다. 여기서도 벨링엄이 봐달라고 가리켰지만 루크쇼는 약간 늦은 모습을 보였고 아까 첫 장면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적 여유가 있던 카르바알은 중앙 빈 공간을 타겟해 롱패스를 때렸지만 모라타가 스톤스를 끌고 내려온 상황에 니코가 최전방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공중볼은 따지 못했지만 워커의 발에 맞고 나온 세컨볼을 쿠쿠렐라가 가져옵니다. 사실상 이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라인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마이누와 사카의 수비 위치가 겹쳐있고 쿠쿠렐라 파비안과 사카의 2대1이 걸리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본인들의 우측 공간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죠. 파비안은 이 공간으로 뛰어가 패스를 받으며 벌어진 수비 라인 사이 니코가 워커의 등 뒤로 뛰어 또다시 2대1 상황, 결국 니코의 1대1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스페인은 유사한 게임 모델을 반복적으로 시도한다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반면에 잉글랜드는 압박의 체계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의 전방 압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인의 기본적인 압박 방식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토끼몰이입니다. 우선 큰 틀을 보고서 경기 중 나온 몇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페인 공격 방향 기준 왼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다면 상대의 전개 지점은 4번 센터백 선수가 될 것이며 다음 패스 지점은 높은 확률로 3번 풀백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이 잡게 될 압박 포인트는 이쪽 공간인데 골키퍼가 4번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면 모라타는 4번 선수가 골키퍼에게 다시 백패스를 할 수 없게끔 각도를 막으며 압박이 들어갑니다. 다른 스페인 선수들은 상대 선수 사이사이에 위치하여 언제든 1대1 마킹을 붙을 수 있게끔 준비하며 지금 4번 선수가 전개할 수 있는 선택지는 3번, 6번, 9번, 11번 선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최대한 빠르게 1대1 압박이 들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점에서 경합을 붙어 공 소유권을 탈취한다거나 또는 최대한 터치라인으로 밀어 넣으며 상대 수비가 멀리 차내는 것을 강제하죠. 만약 3번 풀백 선수에게 공이 전개되었고 야말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카르바알이 빠르게 올라와 2대1로 볼 경합을 시도하고 비게 되는 뒷공간은 로드리가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포든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보내는 순간 동시에 스페인은 바로 압박을 수행하는데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팀이고 모라타가 잠시 내려왔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모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소화 중입니다. 골키퍼에게 압박을 들어가며 몇 차례 헤드업을 통해 라이스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했고 골키퍼의 패스 선택지를 막으며 압박을 수행합니다. 잉글랜드 진영 기준 좌측으로 나갈 길이 막힌 셈이죠. 올모와 위치가 바뀐 모라타는 한 칸 아래에서 포드를 잡고 로드리가 스톤스를 잡고 있으며 멀리 차내는 것 혹은 워커에게 패스 두 가지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픽포드가 워커에게 패스 다시 니코에게 1대1 압박을 당하며 측면으로 밀렸고 결국 워커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옵션인 길게 차내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스페인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런 장면처럼 한쪽으로 밀어붙여 최대한 좁힌다면 잉글랜드의 다음 선택지는 여기 채널인데 루크쇼에게 패스하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은 것 같지만 카르바알이 튀어나오며 압박이 들어갔고 그 뒷공간은 로드리가 커버하게 되죠. 스페인의 강한 압박을 풀고 벨링엄까지 연결됐지만 개인 능력에 의존한 탈압박이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저지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이 기록했던 득점들을 보겠습니다. 후반전 로드리의 부상 이슈로 인해 수비 맨디가 들어오며 데라푸엔테 감독은 파비안을 한 칸 내려 수비 맨디가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전반전에도 압박 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해 잉글랜드는 비슷한 몇 번의 기회를 허용할 뻔했었는데요. 벨링엄이 빈 공간을 가리키며 봐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스페인 후방의 구성 변화로 루크쇼와 벨링엄은 압박의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할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파비안, 벨링엄, 야말, 루크쇼 이렇게 된다면 카르바알이 자유로운 한 명의 선수가 됐고 벨링엄을 상대로 측면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아주 편하게 볼을 전진시킵니다. 다음 상황에서도 카르바알과 야말이 루크쇼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해 단 두 번의 패스만으로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백라인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번에 야말과 니코가 워커를 상대로 2대1의 수적 우위가 걸리며 워커가 뒤늦게 막으러 가봤지만 결국 니코에게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스페인의 결승골에 대한 내용인데 볼 소유권을 따오는 장면부터 득점까지 쭉 보겠습니다. 잉글랜드가 백패스를 할 때 오야르사말과 니코는 수비수를 상대로 1대1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게이를 통해서 좌측면으로 나가거나 다른 방법이라면 멀리 차서 경합을 붙이는 것인데 하지만 게이가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았고 이제 패스의 선택지는 이 채널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인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넣는다고 해도 무조건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길게 붙여 와킨스에게 넘겼지만 부정확한 롱패스로 소유권을 스페인에게 넘겨주게 됐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조직력이 왜 모래알 같은지 잘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매한 포지셔닝에 수비 라인은 낮게 가져가고 압박 라인은 높게 유지하다 보니 팀 전체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라포르테는 상대 1선 등 뒤에 위치한 파비안에게 전혀 견제받지 않은 채로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었습니다. 파비안이 패스를 받은 시점에서 사카는 뒤에서 이미 스타트를 끄는 쿠쿠렐라를 놓쳤고 잉글랜드의 투볼란치는 센터백에 거의 밀착하는 모습으로 정돈되지 않은 포지셔닝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스페인은 압박을 받지 않으며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라도 저지시켜야 하지만 라이스가 나갈지 워커가 나갈지 둘 다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위치가 겹치며 올모가 전진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고 라이스와 워커 뒤에 위치했던 오야르사발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동시에 좌측면이 활짝 열려있으며 쿠쿠렐라와 오야르사발은 워커를 상대로 2대1의 수적 우위를 걸어 달려오던 쿠쿠렐라가 패스를 받으며 그대로 러닝 크로스 이후 오야르사발이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선수 개인으로만 본다면 잉글랜드의 체급이 더 좋을 수 있으나 그들이 대회 내내 보여준 경기력은 행운이 따르는 플레이와 한 선수의 영웅 같은 플레이에 의존했죠.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 후보였지만 하나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엉성하게 탈락했듯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특히 더 감독의 능력과 선수들 간의 조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팀으로 본다면 스페인과 비교하기에 매우 신뢰였던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로 결승전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